오늘은 독서노트 근황 공개 2탄. 그동안 읽은 책들을 도란도란 이야기해볼까요? 안녕하세요, 하루입니다. 잘 지내고 계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바쁜 시간을 보내면서 책대기가 찾아왔었어요. 한 달에 20권이 돌파하던 독서량은 훅 줄었고요. 그래도 책을 손에서 놓지 않으려고 독서노트를 계속 쓰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지난주 아찔한 사고가 있었어요. 에코백에 독서노트를 포함해 이것저것 챙겨 담고 외출을 했는데 텀블러에서 물이 흘러나왔어요. 가방 바닥을 흠뻑 적시고 독서노트까지 젖어버렸답니다. 올해 3번째 독서노트를 절반 정도 채운 상태였어요. 속상한 마음에 새 노트도 질러버렸는데요. 오늘은 지난 독서노트 근황 영상 이후에 추가된 독서 기록을 소개하고 새로 지른 노트까지 보여드릴게요. 오늘의 책수다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문제의 아보카도 노트입니다. 물을 먹어서 우글우글해진 것이 보이죠? 물에 젖었다는 거 알아차리자마자 분리시키고 집에 돌아와서 바로 냉동실에 넣어뒀어요. 다음날 꺼냈을 때 얼어있는 상태에선 괜찮아 보였지만 상온에서 해동하고 나니 우글거림은 여전하더라고요. 사실 평소에는 이렇게 책 파우치 안에 노트와 책을 넣어 다녀요. 이날은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책 파우치를 안 챙겼는데 딱 그날 텀블러에서 물이 새어버렸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물이 샌 것을 빨리 발견해서 노트의 가장자리만 젖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록한 내용이 많이 번지거나 지워지지 않았더라고요. 그걸 확인하고 얼마나 안도했는지 모릅니다. 지난 독서노트 근황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배움의 발견 기록 뒤에는 경찰관 속으로 기록이 이어집니다. 리드미 영상에서 독서와 기록 과정을 보여드렸어요. 다음으로 기록한 책은 박민정 작가의 바비의 분위기입니다. 박민정 작가는 미스플라이트를 통해 알게 되었고 저의 최애 작가 코너에 보관 중인 데바라 리뷰의 에세이 알고 싶지 않은 것들에 실려있는 리뷰 겸 에세이도 쓰셨어요. 이 글을 정말 좋아해서 이렇게 옮겨 쓰기도 했습니다. 바비의 분위기는 그동안 발표했던 7편의 단편을 묶은 소설집이에요. 표제작 바비의 분위기 주인공 유미는 학위 욕심은 없지만 순수하게 공부를 하고 싶어 대학원에 진학했습니다. 논문을 준비하면서 여러 면에서 회의와 절망을 느끼는데 요즘 신경이 쓰이는 것이 하나 더 늘었어요. 어느 날 자유열람실에서 공부하던 유미의 옆자리에 모르는 남자가 앉았어요. 문제는 그 뒤로 매일 그 남자가 유미의 옆자리에만 앉는 겁니다. 스토킹하듯 매일 반복되는 상황에도 유미는 모르는 사이라는 이유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해요. 소설에는 또 다른 인물, 유미의 친오빠도 등장합니다. 가정과 학교에서 제대로 된 인간관계를 형성하지 못했던 오빠는 삐뚤어진 방법으로 한 여성에게 매달려요. 몰래 사진을 찍고 스토킹을 하면서요. 그녀가 마음을 받아주지 않자 이상한 루머를 퍼뜨려 사회생활을 못하게 만들고 그녀를 닮은 로봇을 제작해 바비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유미는 그런 오빠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역시 아무 말도 하지 못해요. 소설을 읽고 나서 제목 바비의 분위기가 말하는 것이 무엇일지 한참 고민했어요. 단순히 바비가 아니라 바비의 분위기라고 지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에서 또 다른 바비를 봤거나 바비가 되어본 적 있으신가요? 책의 마지막에 실린 해설을 참고하면 바비의 분위기에 묶인 작품들은 이렇게 3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째, 우리는 어떻게 괴물을 키웠나. 둘째, 다중억압에 살해당하는 여성들. 셋째, 알물 장치로서의 소설. 담담하게 읽히지만 너무 리얼해서 목 안이 까슬까슬해지는 그런 소설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다음 장에는 하루의 책상 채널의 마지막으로 올렸던 고양이 책 추천 영상을 위한 아이디어 스케치를 남겼어요. 그 다음은 조금 전에 보여드린 박민정 작가의 에세이 필사를 했고요. 다음 페이지는 박솔매 작가의 도시의 시간을 읽으며 남긴 기록이 나오네요. 도시의 시간은 학교나 직장 같은 사회적 시스템에 들어가지 않은 내 인물의 유예된 시간을 그린 소설이에요. 누군가는 떠나고 누군가는 시스템으로 들어가면서 유예된 시간이 끝나는데요. 마치 아주 자세하게 느려 쓴 시를 읽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록한 양은 적지만 문장들 사이를 부유하듯이 읽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다음 장은 사라지는 건 여자들 뿐이거든요를 읽고 쓴 기록입니다. 강화길, 손보미, 임소라, 지혜, 천일한, 최영건, 최진영, 허희정 이렇게 8작가의 고딕 스릴러 단편을 모은 작품집이에요. 고딕 스릴러라고 하면 보통 3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 으스스한 장소가 등장하고, 둘째, 초자연적 현상 또는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가 존재하고, 셋째, 이성을 상실하는 인물이 등장해요. 저는 고딕 스릴러 장르를 좋아해서 푹 빠져서 정말 재미있게 읽었어요. 그래서 독서 기록도 정성이 가득 들어갔어요. 제목 사라지는 건 여자들 뿐이거든요는 마지막 작품에 직접 등장하는 문장인데요. 책에 실린 모든 작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억압받으며 자신을 지우거나 사라진 존재들이 등장합니다. 믿고 읽는 작가님들도 많고 인상 깊은 작품이 많아서 마지막에 실려있는 평론에서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지 조금 읽어드릴게요. 근본적으로 압도적인 것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외부에서 확인받는 데 지친 자들 안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는 파괴적인 충동, 자신을 부정하고 소멸시키고자 하는 욕망이다. 최근 한국 문학에서 여성 화자를 내세우는 심리 스릴러들이 보여주는 가장 뜨거운 애증은 다른 여성을 향해 있으며 가학성은 기묘한 자기 처벌로 규결된다. 소외된 자들의 외로움은 지독하게 이어지지만 그 고립이 정확하게 이해되는 순간에 어떤 연대가 된다.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끊임없이 외부에서 확인받는 것에 지친 인물들, 이들이 결국 자기 존재를 지워버리는 것, 사라짐을 선택한다는 것이 마음이 아팠어요. 책을 읽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이어서 감상을 메모했어요. 현실의 문제를 날카롭게 포착하되 해답을 보여주지 않고 적당한 미스터리로 끝나는 스타일의 이야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사라진 여자들, 사라지는 존재를 다룬 여러 책들을 떠올렸고 에밀리 디킨슨의 시선집도 이어서 읽었어요. 다음으로 소녀 연예인 이보나를 읽고 남긴 기록입니다. 의도한 것은 아닌데 사라진 여자들이라는 앞장의 주제와 연결되는 기분이죠. 재미있게 읽다가 중간에 멈춘 뒤로 다시 읽지 못했어요. 조만간 이 책을 다시 찾아서 남은 부분을 읽어봐야겠어요. 다음은 아무튼 연필, 독서 기록입니다. 연필을 좋아하고 조금씩 모으고 있어서 그런지 아무튼 시리즈 중에서 5손가락 안에 꼽고 싶은 작품이에요. 일부 연필에서는 연필 덕후라면 알아볼 만한 연필들이 저자의 추억, 경험담과 함께 등장합니다. 자신을 지탱할 힘이 필요할 때마다 연필을 쥐고 있는 여성 창작자의 이미지들을 검색해봤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렇게 알게 된 여성 예술가들과 연필에 얽힌 이야기를 2부 연필들에서 소개해요. 버지니아 울프부터 넬리 블라이, 루이자 메이 올커까지 의미 있는 인물들이 많아서 이 책을 읽고 나서 언급된 인물과 그들의 작품을 찾아보면 더욱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김금희 작가의 복자에게를 읽은 기록입니다. 주인공 영초롱은 어릴 적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제주도 어둠에 고고리 섬에 살고 있던 고모에게 맡겨져요. 소설은 그곳에서 알게 된 친구 복자에게 성인이 되어 쓰는 기나긴 편지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많은 소설들이 그러하듯 보통의 사람보다 조금 더 아픔을 섬세하게 감각하는 인물들의 이야기가 그려집니다. 남들이 보기에 성공하지 못한 선택이라고 해서 그것이 실패인 것은 아니라고 말해주는 따뜻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이 책을 읽고 김금희 작가의 오직 한 사람만의 찾아 읽었는데요. 저는 장편이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경애의 마음도 곧 읽어보려고 합니다. 다음은 엘레나 페란테의 어른들의 거짓된 삶 기록이에요. 페란테 나폴리 4부작을 흥미진진하게 달렸기 때문에 신작 소식을 듣고 기대 중이었어요. 어른들의 거짓된 삶은 한 권짜리 장편 소설이라 일단 읽기에 부담이 덜합니다. 다 읽고 나서 여러모로 나폴리 4부작과 비교하게 되었어요. 우선 이탈리아 남부 시골 마을을 배경으로 복잡한 가정사를 지닌 10대 소녀가 주인공이고 그녀의 성장기를 그렸다는 점이 비슷합니다. 10대 중반에서 후반으로 넘어가는 시기 여자아이가 낮은 자존감과 외모 컴플렉스로 연이어 상처를 받게 되는 점, 그 와중에 꼭
지적인 능력은 뛰어나다는 점도 비슷해요. 차이가 있다면 이 책은 주인공이 17살로 넘어갈 즈음 이야기가 끝나요. 나폴리 사부작에 비하면 이야기가 한창 전개되다가 뚝 끊어지는 느낌도 들고 다른 한편으로는 여운이 더 많이 남기도 해요. 저는 이 책을 읽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페란테가 그리는 인물들의 전형성은 어쩔 수 없는 것일까? 혹은 10대 여성은 이럴 거야 라는 왜곡된 인식이 반영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나폴리 사부작과 비슷하게 이 책의 엔딩도 안타깝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한데요. 그래서 생각할 거리가 더해지기도 합니다. 페란테 작품의 장점을 그대로 지닌 책이라서 전작을 재미있게 읽었던 분들에게는 추천하고 싶어요. 다음은 김희설 작가의 우리의 정류장과 필사의 밤을 읽고 나서 그린 표지 그림이에요. 재미있게 읽었는데 굉장히 술술 읽혀서 따로 기록을 남기진 않았어요. 대신 책을 다 읽고 나서 남은 여운을 표지 그림을 그리면서 다스렸습니다. 다음은 황정은 작가의 몇 년 셋의 기록입니다. 예전에 파묘를 읽은 적이 있는데 이 책은 파묘에 등장했던 가족들의 더 깊은 이야기를 담은 여러 편의 단편을 묶은 소설집이에요. 황정은 작가는 조금 실험적인 스타일의 작품을 쓴다고 들었어요. 그러나 이 책은 아주 편하게 읽혔어요. 그 중에서도 저는 첫째 딸 한영진, 그리고 한세진의 친구인 하미영의 이야기가 가장 와닿았는데요. 한영진의 이야기가 담긴 부분을 조금 읽어볼게요. 한영진이 생각하기에 생각이란 안간힘 같은 것이었다. 어떤 생각이 든다고 그 생각을 말이나 행동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버텨보는 것. 그는 그것을 덜 할 뿐이었고 그게 평범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었다. 평범한 사람들이 매일 하는 일. 세진아, 하고 한영진이 말했다. 너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 수는 없어. 사람이 어떻게 하고 싶은 것만 하며 사니? 이순일은 그 말을 듣고 한세진의 표정이 싸늘해지는 걸 보았다. 사실 한영진은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살 수는 없다라는 말을 엄마 이순일에게 들었어요. 그 말이 평생 동안 한영진의 발목을 붙잡았고 심지어 그 말을 물려주기라도 하듯 동생 한세진에게 해버립니다. 누구나 너무 오랫동안 마음에 남아있는 대사가 있을 거예요. 그런 한마디가 발목을 잡고 나의 한계를 스스로 그어버리는. 그래서 이 책에 담긴 문장들이 잘린 단면을 보여주지 않고도 아주 깊은 상처의 내면을 보여주는 말하기 방식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이 노트의 절반 정도를 채웠어요. 큰 애착을 가지고 있던 노트를 제대로 관리 못해서 속상한 마음에 몰스킨 홈페이지를 구경하다가 프리다 칼로 에디션이 나왔다는 사실을 알고 새 노트를 주문해버렸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항상 소프트커버만 쓰다가 처음 하드커버를 샀는데 금방 적응이 되겠죠? 조금 편하게 책을 읽으면서 동시에 메모할 때는 아보카도 노트에 쓰고 이 노트는 필사용으로 쓰려고 해요. 독서노트 근황 2탄도 재미있게 보셨나요? 오늘 소개한 책 중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오래 여운이 남았던 책 한 권을 꼽으라면 저는 복자에게를 꼽고 싶어요. 여러분은 9월, 10월에 읽은 책 중에 어떤 책이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 댓글로 소개해주세요. 다음 책지름에 참고할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